대선에서 가장 유명해진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네. 윈지 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가장 뭐라고 하는지 주목받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의 결과도 가장 정확하게 맞췄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말하자면 컨설팅 해준 회사예요. 깜깜이 기간 동안 한 일주일여.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실제로는. 뭐 엄청난 변화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 깜깜이 기간 동안 숫자만 얘기 안 했지 네. 페북으로 다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밑밥만 좀 던졌죠. 근데 네. 각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조사를 다 하고 있었죠, 사실. 그렇죠. 예, 공표만 안 되는 조사였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5월 2일까지는 대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 40%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거의 붙었죠. 어떤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 조사다 몇 개 나왔고, 다수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선 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줄곧 앞섰어요. 줄곧 앞섰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씩 계속 빠졌는데 홍준표 후보도 그 전에 상승세가 좀 꺾였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완만해지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깜깜이 기간 동안.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5월 2일 날 TV 토론이 있었고 그 전날 바른정당 네, 탈당 사태. 탈당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담 네. 따님의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계속 그 언론에 유승민 후보가 조명이 됐었죠. 거의 저도 깜깜이 기간 동안 몇 개 기간 숫자를 보긴 봤는데 두 자리 숫자까지 거의 네, 올라갔어요. 그렇죠. 평소에 한 4%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8%, 9%까지 올라갑니다. 막 쫙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 사이에 이제 심상정 후보도 8에서 9%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두 사람 다 두 자릿수를 돌파하나 마나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는 계속 정체에 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계속 상승했는데 상승의 주요 계층이 누구였냐면 20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통계표들을 다 보셨을 텐데 60대하고 20대의 부동층이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60대 어르신들 중에 부동층이 있었죠. 보수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그 층이 있었고 20대 중에서 부동층은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20대 여성은 심상정 후보가 계속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다음에 2위를 거의 심상정 후보가 20대 여성에서는 지지를 받았었고요. 남성에서는 2위가 안철수 후보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20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급격하게 하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TV 토론 영향으로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부동층으로 확 빠지면서 문재인 여성가족부. 예, 그 발언도 있었죠. 그 발언 때문에 예, 있었고. 있었고 뭐 일부는 뭐 여성 고용 할당제 뭐 이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인터뷰들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20대 부동층들은 그 안보 보수층의 성향을 좀 띄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층들이 유승민 후보 지지로 많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들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보다는 4차 산업혁명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느꼈던 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딱 올라오면서 또 영남에서 대구 경북에서 서울에서 좀 유승민 후보가 뜨니까 그 언론이 조명하니까 대구 경북에서 숨죽였던 약간 그 새로운 보수의 길을 선호했던 층들이 목소리를 못 내다가 유승민 후보가 조명이 되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씩 오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좀 막았죠. 이제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 간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갔고,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는 15%, 16%까지 쭉 빠집니다, 지지율이. 13%, 4%까지 빠진 것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봤던 조사인데. 네. 그래서 15%가 넘지 못하나? 뭐 이런.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ARS 리얼미터나 이런 데들이 ARS 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거의 1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홍준표 24, 뭐 문재인 44, 뭐 이런 식으로 ARS 조사는 주로 그렇게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로 무선 안심번호, 저희는 이제 안심번호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전화면접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뭐 38,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준표 19, 안철수 17,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백분율로 환산하고 보정작으로 하면 문재인 한 41, 그 다음에 홍준표 한 22, 안철수 한 18, 19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한 2, 3일 사이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뚜벅이 유세를 안철수 후보가 결의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으면 10%대에서 끝났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했으면 15% 무너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게 왜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기성정치와 다른 모습을 원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던 원인을 보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제일 큰 거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도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그물을 넓게 치려면 자기중심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TV 토론에서 여실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빠진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거티브 중심으로만 그 했었고요. 문모닝이 예. 그 안철수의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벽보가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검증공색, 그 다음에 유치원 발언, 1차 TV 토론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4월 10일 날 이후로 후보 등록일인 4월 15, 16 앞두고 한 5%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후보가 굉장히 접전이 일어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15, 16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 등록 시점에 조사를 해보면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 3%까지 벌어지고요. 전화면접 조사에는 한 7%? 그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확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3일 날 잘 아시겠지만 선관 1차 토론회 그게 이제 저 때죠. MB 아바타 예. 그러니까 MB 앞에다 전에 꺾이는 게 유치원 발언. 예, 그때부터 네. 꺾인 거예요. 유치원 발언이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유권자층이 확 움직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J라는 심층 면접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 조사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태도가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조사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량조사, 전화조사나 ARS 조사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문재인이 51이고 만약에 안철수가 49라고 생각을 합시다. 비중을. 그럼 나는 51대 49로 문재인을 좋아해요. 그러면 전화조사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면 그분도 똑같이 한 표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51대 49인데 어떤 사람은 80대 20으로 문재인이 80이고 안철수가 20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나 51대 49에 있는 사람은 약간만 다른 얘기나 아니 다른 소스를 들으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진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40석이라는 그 미니 정당 후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캠프가 정확히 째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째고 들어갔죠. 예, 40석으로 무슨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있냐 불안하다 이 컨셉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대구 경북에서는 박지원 상황론 이게 이제 막 번져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당시가 그게 막 번져 나가면서 이제 유치원 발언이 터졌고 부인 채용 의혹들이 터지면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은 깨끗해서 정직해서 이게 1번이에요. 지지 이후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 공세들이 오면서 약간 덧칠이 됐고 그 이미지가 훼손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발언을 보면서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런데 1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경색된 표정을 보여줬죠. 여유가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만 하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가 맞짱 토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시점입니다.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1차 토론 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없어졌죠, 사실은. 원래 지지율이 빠질 때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조금 내려갔다가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연타로 맞은 거란 말이죠. 예. 연타로 계속 맞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발언 이후에 그 부인이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이 캠프를 통해서 사과하고
안철수 후보는 부인과 같은 마음이다. 요 워딩으로 그냥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내 부인이 끝까지. 사과했잖아. 그냥 뭐 이미 이런 사과했다고. 거였지. 그거는 사회생활한 성인들은 한 번쯤은 직관적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요. 캠프가 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캠프는 내가 말했잖아. 옛날 민주당 못할 때 버전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네.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FCI를 해보면, 각 후보별로 5명을 제시하고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지를 하는 후보든 안 하든 대통령감이 누구냐에 대해서 손을 들거든요. 들어보면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해요. 대통령감이라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은 돼 있다. 준비돼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지지를 안 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호감도는 굉장히 높지만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지지하는 사람들 손을 못 듭니다. 그런 와중에 TV 토론이 딱 터진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선량한 분인 것 같긴 공부도 한데. 많이 했고, 네네. 올바르게 살았고, 성공도 한 거. 교과서에도 나오고. 네. 예. 좋은 사람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람들이 도와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도와줘도 안 되겠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했지만 23일날 토론회가 사실 이번 대선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3일 토론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MB 아바타. 예.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15%에서 20%로 확 벌어집니다. 차이가, 1, 2 차이가. 미국, 정치, 우리말을 잘하는 전문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토론을 봤어요. 토론을 보고 하는 말이 저것은 정치 토론의 101인데, 그러니까 첫 장 1번에 나오는 절대 스스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자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캠프에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번에 사실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도. 왜냐하면 박근혜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심상정이. 여성 대통령이 망쳐놔서. 그러나 다음 선거 때 심상정을 주목할 수 있다. 긍지를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다른 대선 후보들을 막 압도하는 똑똑한 여자, 여기에 호감을 느끼는 여성층이 많이 근데 있어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마지막 선거 전략을 잘못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이, 왜냐하면 5차 토론과 거기서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그 이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회찬 의원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잘 나갔거든요. 4차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쟁쟁한 대권 후보가 된 남자들을 막 호령하고 말이지. 가르치고. 그런데 5차에서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욕심이 생겼다고. 토론 보면서, 이번 토론 너무 못한다. 말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같이 굉장히 광범하게 공유해요. 실제. 근데 거기서 문재인을 때려서 그걸 뺏어올 전략을 썼다는 게 저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날 유승민 후보를 계속 치켜 세웠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세웠는데 또 세우면서 곧세요. 약간 나는 이제 좀 잘 나가. 뭐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플랜카드 마지막에 현수막 교체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소신 투표 유승민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투표라는 브랜드를 유승민이 먹은 거야. 그 전에 심상정이 계속 먹다가 유승민한테 스스로 먼저 넘겨줬어요, 사실. 계산법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너무 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차피 자기 표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유표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하는 산수론을 맞는 얘기예요.
산수로는. 근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 계산법이 한번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직접 올 표.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 문재인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법이 섰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물론 뭐 소수 정당으로서 같이 겪는 서러움을 이제 감정이입해서 응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단순 응원 차원이 아니라 구호로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막 심상정을 아니면 누굴 찍을 거냐 그랬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심상정이 아니라면 유승민을 찍어라. 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네. 캠프 단위에서의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인데 그게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그냥 심상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매력을 막 뿜었는데 계산이 들어가면서 태도도 좀 어정쩡해졌고요. 그리고 네. 이해할 수 없는 유승민 그리고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어디 유세 같은 데 가면 꼭 문재인을 때려요. 한 번씩. 예? 근데 그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네. 마지막에 보면 아마 깜깜이 선거기 때문에 홍준표 쪽에서 계속 붙고 있다, 역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흘렸잖아요. 언론에서도 받아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 중심으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런 게 막 카톡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네. 이러면서 그 대구 경북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게 계속 감지가 되니까 이쪽 야권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야야 대결이 아니라 여야 대결로 다시 이렇게 환원이 되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국면이 네. 홍준표 후보가 친북 좌파 척결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니까 그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사표가 당연히 뭐 나올 그런 것도 수밖에 있는데 없는 측면이 그런 있어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6%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득표할 수 있었던 걸 추세를 떨어뜨린 건 그 캠프 내에 전략의 실수였던 것 같고 때리려면 안철수를 때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했을 때만 해도 심상정 후보가 저희가 해봤는데 전화조사 해봤더니 상당히 사전 투표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20, 30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투표 때는 굉장히 떨어진 거죠. 지지율 자체. 그 민주당 쪽에서 사전투표 25% 네. 전략을 썼잖아요. 그게 네. 실제로 나중에 본투표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없었나요? 그 상관성은 아직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건 분석이 가능하죠. 사전투표 26% 중에 실제 4, 5일 날밖에 할 수 없어서 9일날 못해서 한 사람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사전투표 하는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 아니,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 있고, 쪽에서 독려를 했잖아요. 네, 동료도 했고요. 어떤 분은, 제 아는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 본인이 5일날 이후에 내가 무슨 병고가 생길지도 모른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다. 나 오늘 무조건 해야 한다. 문재인 분- 지지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 네.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 했던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번에 마치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기 개표 방송에서 출구조사 뭐 41.4%인가요?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저거는 분명히 사전투표율을 배제하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구조사 하는 업체들은 사전투표 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 국민 전화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것을 바로 그 본투표하고 적용할 거냐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출구조사는 행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잖아요. 투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고 여론조사라는 거는 자기가 희망사항이잖아요. 앞으로 예측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장 가서 마음 바꾸는 사람도 예. 많거든요. 그 뭐 물론 이제 심층 출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선거일 당일날도 뭐 13, 15%가 당일날 뭐 바꿨다, 자기는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응답을 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층이 이번에 굉장히 컸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출구조사 했던 이번에 업체들이 적용했던 방식은 9일날 투표 출구조사를 하면서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20대는 문재인 후보를 몇 프로 지지하더라. 요걸 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 때 성, 연령,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그냥. 이번 방식은. 그래서 예를 들면 군대 부재자 투표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한 4, 5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경찰까지 합치면. 이것도 이제 대부분 20대 남성이기 때문에 20대 남성의 평균 투표 성향을 가지고 군 부재자의 투표 성향도 추정해서 보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가 정확하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개별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정확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1, 2 간의 득표율 차이. 이게 정확하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는데 이번 출구조사는 두 가지 다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도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고 네, 네. 마지막 날 변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안철수 깜깜이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였고 굉장히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였고 게다가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상승하다 꺾였죠. 꺾였죠. 예. 꺾였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유승민 후보가 막 두 자릿수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심상정 후보도 막 9% 가까이 나오고 이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20몇 프로는. 네, 네. 6% 정도 꺼졌다가 6% 정도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뚜벅이밖에 없어요. 또 하나 변수는 저거였던 것 같아요. 홍준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홍준표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홍준표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딱 맞는 말이거든요. TK가 결집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홍준표 후보 본인이 뱉었던 말들 본인이 질렀던 이야기들이 되돌아와서 보수가 겹치를 했어요. 실제. 갈 데가 없었던 거야. 그 결집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네. 표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그 투표 동료를 막 하고 조직을 돌려서 안철수한테 표를 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자유한국당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 투표율이 꽤 높았지 않습니까? 네. 78.6인가 이렇게 나와서 보통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국 선거에서 서울은 늘 평균보다 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77.2였는데 78.6인가 이렇게 높았거든요, 서울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촛불 집회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제 광화문 집회였잖아요. 각성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예. 그리고 그 이번 이제 F사에 해보면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번 선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겉으로는 차분한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난번 대선 때는 보수 진보가 쫙 갈라져서 굉장히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각자 느끼는 감이. 근데 이번에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유세차도 별로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대 여성들은 40, 50대 여성들은 이미 탄핵 과정에서 주변 분들하고 세게 싸운 거야. 탄핵 찬반에 대해서 막 너무 싸워서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내 정치적 의사를 피력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 대선 때는 50대들 기억나실 겁니다. 단톡방에 일방적 박근혜 후보 홍보하는 글들이 막 도배됐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만 나누지 약간 섞여 있는 무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탄핵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투표 열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들이 너무나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TV 예전에는 토론,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TV 네. 토론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본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얘기를 않고 그러면서 끙끙 소리 내고 야당 후보가 잘못하면 소리 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들어가지 씨도 안 먹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씨도 안 먹히고. 씨도 안 먹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젊은 애들 투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마 이게 선거의 특징이 겉으로는 굉장히 뜨겁게 달구지지는 않았지만 이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던 선거였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전략을 쓰지 않았어도 됐다. 천천히 차곡차곡 올라올 시간이 있었다. 그럼 저는 30%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아니 그렇게 안 쓰더라도 홍준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기 이번에 20대 30대 홍준표 지지율이 한 자릿수잖아요. 그리고 40대 50대 수도권 여성들이 홍준표한테 표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홍준표는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까지는 침투를 하더라도 여성을 침투를 못했고 40대 30대 20대 보수층이
수도권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층이 안철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유승민한테 간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진 그러니까 이번에 구사한 전략은 원래 홍준표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 구사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전략도 취사 선택에서 그런 척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니까 시간도 짧고 25%에 해당되는 탄핵 반대 세력부터 잡지 않으면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라. 나머지는 안철수가 먹고 있고 유승민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일부 먹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랑 한 적이 있어요. 초반에. 갈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두고 봐라. 내가 여기서 일단 20% 돌파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안 된다고 했죠. 홍준표는 그랬을 거예요. 저놈이 안 된다고? 그럼 되겠네?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지난 연말부터 한번 몇 가지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번 짚어보죠. 네. 자, 그 문재인 후보가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을 뭔가 승부를 보려고 일자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한 500명 학자들. 그렇죠. 막 그 메모드 학자들 유용을 과시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후보는 집토끼 전략보다는 산토끼 전략이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하도 외연 그 확장성이 네.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경제에 약하다는 얘기들을 하도 들어서 경제로 뭔가 승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조사를 해보면 공정과 정의가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경제적 이슈보다는. 그 와중에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실은. 터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막 고공상진한. 그렇죠. 고구마 사이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뒤늦게 사실은 당과 보조를 맞추시다가 본인도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공정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벤처, IT 이런 것도 있지만 공정사회, 공정성 이 부분이 굉장히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안철수 후보로 보십시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사실 선거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애초에 안철수는 20, 30대, 특히 20대의 열광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신드롬이었는데 문재인 후보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네. 더. 그래서 이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개혁 적임자 이걸 막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적폐청산의 적임자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캠페인을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위기가 찾아올 뻔했던 게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탄핵 이후에 통합의 정서가 강화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탄핵이 딱 됐는데 박근혜가 불복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았어. 네.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갈아엎어야겠구나. 좀 더 청산, 적폐청산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구나라는 민심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면서 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 트레이드마크가 계속 살아갔어요. 네. 살아가면서 문 후보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가냐면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싸움을 붙었죠. 저기 안철수 후보하고. 그러면서 정권 연장에 대한 프레임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도 홍준표나 바른정당과 손을 못 잡게 이 쐐기를 좀 박아놓죠. 몇 번.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준비된 후보로 승부를 건 거예요. 사실은. 이번 대선은 준비된 후보 든든한 대통령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강화하면서 50대한테 안정감을 줬고 안보 전략에 있어서 진보가 수세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안보, 가짜 안보 논쟁을 짚으면서 공세적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것을 강점으로 살리면서 한쪽은 120석 대 40석 세력의 구도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민주정당과의 차별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안정감, 준비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캠페인에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유효했다. 근데 저는 후보 측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고 캠프 측면을 본다면
민주당이 이번처럼 통일된 어떤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일이 안 되는 분이 나갔거든요. 나갔죠. 나갔고, 흔히 얘기하는 뭐 박영선 이런 분들도 어쨌든 흔쾌하게 참여하면서 잡음이 없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처음. 예. 안정감을 줬고요. 세 번째는 저는 지지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정말 지지자들이 네거티브 아니면 무슨 막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때 팍 키보드 쳐갖고 검색어 끌어내리고 다른 거 올리고 뭐 보니까 이번에 그 문용식 그러니까 위원장이 한방 예. 뭐 또 했잖아요. 예. 그것도 홍준표 홍준표 영감탱이로. 장인 뭐 이거 올리고 그래서 지지자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 이번 선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깜깜이 기간은 그랬고, 그럼 변곡점.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은 탄핵 전후였고, 그리고 변곡점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토론회, 아바타, 거기서 끝났다. 그 아바타의 끝이 났는데 너무 아픈 게 안철수 후보는 11일부터 16일까지 그 일주일에서 골든 크로스를 완전히 일으켰어야 사실은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거머쥘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세력이라는 게 약했고 그럼 본선거 들어가면 당연히 정당 대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바람에 의한 선거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검증 공세에 그 당혹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었고 캠페인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성 정치와 다를 게 없다는 그리고 결정타는 이제 23일 날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대국민 앞에서 유례없는 TV 시청률이 38%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아니 안철수 지지자들 만나고 보면 그때 F자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강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갑철수 MB 아바타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날은 수미 쌍관이었어요, 완전히.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황당해하며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그럴 때 그러면 제가 MB 아바타 아닌 거 확인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상상지 못했던 한 방울 더 쳐주시는 막. 네,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그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 학제 개편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어요. 사실 TV 토론에 유승민 논란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TV 토론에서 그게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그거를 유승민 후보가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정책으로 붙어서 유승민을 이기기 어려우니 아마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 너무 집요하게 구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다른 후보들한테도 징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 너무 하십니다. 너무 그만 괴롭히라고 단호하게 끊어라.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했어요. 확실히. 그런데 아직 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질문 한두 개밖에 안 했는데 특유의 목소리 톤과 그 억양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잘 어울리잖아요, 얼굴하고. 마지막 결정되는 홍준표 안 쳐다보겠다고. 안 쳐다보겠다고 한 거를 홍준표가 그만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잡하게 막 그러면서 거기서 세기를 박아버렸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다음날 뭐 종편에 나갔었는데 종편 패널 중에는 그날 안철수가 누가 봐도 제일 못했잖아요. 근데 그날도 문재인 후보를 지적을 하더라고. 무조건 문재인을 지적하게 돼 있는. 이 깜깜이 선거 기간에 문재인 후보도 한 2% 정도는 하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조사해 보면 안심번호 이런 걸로 해보면 37에서 39 이 정도가 나왔고 그게 이제 판단 유보층인 부동표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39에서 41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완된 게 맞아요, 지지. 네,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20대 같은 경우도 많이 떠났죠. 그래서 50대는 오히려 확실히 우위를 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10% 정도 2위와 홍준표와 격차를 보였는데 50대에서는 20대는 보셨으면 알겠지만 30대에 비해서 득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0대가 52인가 뭐 이러는데. 그래서 20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20대가 다음에는 30대가 되거든요. 20대 네. 후반 30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늘 야권표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했으나. 네, 네. 이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신보수층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시절의 10대를 겪어 그 시절에 형성된 기본적인 안보관을 가진 20대층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30대층은 30대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혹은 노무현 끝자락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20대는 지난 10년간 겪은 거라고는 이명박과 박근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된 안보가 보수적인 거예요. 이 20대는. 안보 이슈에 관해서. 예. 군대를 가야 되는 층이기도 하고 들은 거라고는 뭐 천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새로운 보수층이 나타났어요. 20대에. 맞습니다. 예. 그 새로운 보수층을 유승민 후보가 흡수한 거예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그 새로운 보수층이 나타난 줄 모르고 대구 가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고 자기 층이 어디인지 몰랐던 거죠. 네, 예. 그렇죠.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계속 때려서 타겟을 했으면 제가 보기엔 한 15% 넘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출구조사 그 분석을 해보면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에 비해서 덜 나왔거든요. 6.8인가 나왔잖아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9%까지 10%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층 중에 일부가 안철수 후보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고 둘 다 좋아하는 성향이 비슷했거든요. 예.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이거 위기다 그러면 짜증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다들 뭐 과반에 대한 너무나 그러니까. 그 기대도 있지만 확신의 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세 현장을 가면 사람이 너무나 너무 많은 많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착시 현상을 갖는 것 같아요. 가장 적극적인 층이 많았던 거지 실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막판에 와야 됐어요. 와야 됐다기보다 이완됐어요. 그래서 좀 떠날 때도 떠나고 뭐 어차피 되는 거 아니야? 유승민 층으로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막 말하는데도 안 믿어. 괜히 40한5% 득표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네. 막 공격받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50%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네. 47%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간신히 40% 넘긴 거예요. 그 이완되어 가는 지지층이 이완되어 가는 거를 지지층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나는 다들 가니까 나는 뭐 한 표 정도 일로 빠져나와도 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도 예전 선거가 늘 막판에 전략적 투표에 확 쏠림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뭐 70% 이상 확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사실.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걸 저희들은 계속 느껴왔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하면 문재인 57, 안철수 27, 뭐 이런 식으로 30% 정도의 갭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8대2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조사했더니 결과 나온 게 60대 30 나왔잖아요. 광주 전남에서 딱 30% 차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쏠리지 않는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후보가 45%를 넘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3, 4일 앞두고는. 그리고 또 오자 후보가 모두 10%대를 득표할 수도 있는 강한 후보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2번 밑으로는 무의미하거나 그렇게 해봐야 3번 정도였거든요. 4번, 5번도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골고루 받았던 선거가 없어요. 실제 유권자층이 굉장히 분화돼 버렸거든요. 예전처럼 진보 보수만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할 텐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니 사실 저희는 여론조사 기관이면서도 정치 컨설팅을 그러니까 하는 기관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네. 컨설팅이거든. 예. 예전에 제가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겠습니다. 슬로건 제가 만들어 드렸죠. 옛날에 손학규 당대표 선거 때. 이번에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 이걸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모 의원한테. 아마 그게 채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예. 국민의당은 일단 핵심 두 명이 다 물러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안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체계의 공백 상태가 실질적으로 있죠. 다른 사람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량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는 이제 지방선거를 고민하기 시작할 텐데, 이번 이제 호남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의 다당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서울 보십시오. 이번에 다 이겼잖아요. 네. 강남권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당제를 굉장히 바랄 거고 그 매개체의 고리가 뭐겠습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선거구제 개편을 고민할 거예요. 개헌 앞두고. 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방무제 이런 거. 이게 떡밥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지금의 다당제를 운영할 수 있는 떡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기를 아니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시장이 커집니다. 다당제가 돼야 좋은 사회예요. 저희 같은 데 먹고 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사는 길 혹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단 돈을 많이 들고 저희 회사를 찾아오십시오. 새로운 층이 생겼어요. 새로운 층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문이고 뭐고 간에 다 이상한 데만 때리는 거예요. 다. 맨날 하던 대로만 때리고. 오래된 미디어들이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엉뚱한 데를 때리고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걸 이해해보자는 거니까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에서 가장 유명해진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네. 윈지 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가장 뭐라고 하는지 주목받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의 결과도 가장 정확하게 맞췄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말하자면 컨설팅 해준 회사예요. 깜깜이 기간 동안 한 일주일여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실제로는. 뭐 엄청난 변화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 깜깜이 기간 동안 숫자만 얘기 안 했지 네. 페북으로 다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밑밥만 좀 던졌죠. 근데 네. 각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조사를 다 하고 있었죠, 사실. 그렇죠. 예, 공표만 안 되는 조사였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5월 2일까지는 대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 40%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거의 붙었죠. 어떤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 조사다 몇 개 나왔고, 다수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선 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줄곧 앞섰어요. 줄곧 앞섰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씩 계속 빠졌는데 홍준표 후보도 그 전에 상승세가 좀 꺾였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완만해지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깜깜이 기간 동안.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5월 2일 날 TV 토론이 있었고 그 전날 바른정당 예, 탈당 사태. 탈당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담 네. 따님의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계속 그 언론에 유승민 후보가 조명이 됐었죠. 거의 저도 깜깜이 기간 동안 몇 개 기간 숫자를 보긴 봤는데 두 자리 숫자까지 거의 네, 예, 올라갔어요. 그렇죠. 평소에 한 4%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8%, 9%까지 올라갑니다. 막 쫙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 사이에 이제 심상정 후보도 8에서 9%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두 사람 다 두 자릿수를 돌파하나 마나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는 계속 정체에 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계속 상승했는데 상승의 주요 계층이 누구였냐면 20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통계표들을 다 보셨을 텐데 60대하고 20대의 부동층이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60대 어르신들 중에 부동층이 있었죠. 보수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그 층이 있었고 20대 중에서 부동층은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20대 여성은 심상정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번에 사실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도. 왜냐하면 박근혜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심상정이. 여성 대통령이 망쳐놔서. 그러나 다음 선거 때 심상정을 주목할 수 있다. 긍지를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다른 대선 후보들을 막 압도하는 똑똑한 여자. 여기에 호감을 느끼는 여성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마지막 선거 전략을 잘못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이, 왜냐하면 5차 토론과 거기서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그 이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회찬 의원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잘 나갔거든요. 4차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쟁쟁한 대권 후보가 된 남자들을 막 호령하고 말이지 가르치고 그런데 5차에서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욕심이 생겼다고. 토론 보면서 이번 토론 너무 못한다. 말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유해요, 실제. 근데 거기서 문재인을 때려서 그걸 뺏어올 전략을 썼다는 게 저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네. 그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날 유승민 후보를 계속 치켜 세웠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세웠는데 그것도 있고. 또 세우면서 곧세요. 약간 나는 이제 좀 잘 나가. 뭐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머리를 쓰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플랜카드 마지막에 현수막 교체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소신투표 유승민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신투표라는 브랜드를 유승민이 먹은 거야. 그 전에 심상정이 계속 먹다가 유승민한테 스스로 먼저 넘겨줬어요, 사실. 계산법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너무 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차피 자기 표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유표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하는 산수로는 맞는 얘기예요. 산수로는. 근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 계산법이 한번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직접 올 표.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 문재인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법이 섰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물론 뭐 소수 정당으로서 같이 겪는 서러움을 이제 감정이입해서 응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단순 응원 차원이 아니라 구호로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 일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빠진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거티브 중심으로만 그 했었고요. 문모닝이 예. 안철수의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벽보가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검증공색, 그 다음에 유치원 발언, 1차 TLB 토론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4월 10일 날 이후로 후보 등록일인 4월 15, 16 앞두고 한 5%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후보가 굉장히 접전이 일어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15, 16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 등록 시점에 조사를 해보면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 13%까지 벌어지고요. 전화면접 조사에는 한 7%? 그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확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3일 날 잘 아시겠지만 선관 1차 토론회. 그게 이제 저 때죠. MB 아바타. 예. 그러니까 MB 아바타 전에 꺾이는 게 유치원 발언. 예, 그때부터 네. 꺾인 거예요. 유치원 발언이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유권자층이 확 움직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J라는 심층 면접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 조사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태도가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조사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량조사, 전화조사나 ARS 조사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문재인이 51이고 만약에 안철수가 49라고 생각을 합시다. 비중을. 그럼 나는 51대 49로 문재인을 좋아해요. 그러면 전화조사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면 그분도 똑같이 한 표에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51대 49인데 어떤 사람은 80대 20으로 문재인이 80이고 안철수가 20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나 51대 49에 있는 사람은 약간만 다른 얘기나 아니 다른 소스를 들으면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진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40석이라는 그 미니 정당 후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캠프가 정확히 째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째고 들어갔죠. 예, 40석으로 무슨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있냐 불안하다 이 컨셉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대구 경북에서는 박지원 상황론 이게 이제 막 번져 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당시가 그게 막 번져 나가면서
이제 유치원 발언이 터졌고 부인 채용 의혹들이 터지면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은 깨끗해서 정직해서 이게 1번이에요. 지지 이후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 공세들이 오면서 약간 덧칠이 됐고 그 이미지가 훼손됐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발언을 보면서 아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런데 1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경색된 표정을 보여줬죠. 여유가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만 하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가 맞짱 토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시점입니다.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1차 토론 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없어졌죠, 사실은. 원래 지지율이 빠질 때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조금 내려갔다가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연타로 맞은 거란 말이죠. 예. 연타로 계속 맞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발언 이후에 그 부인이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이 캠프를 통해서 사과하고 안철수 후보는 부인과 같은 마음이다. 요 워딩으로 그냥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내 부인이 끝까지. 사과했잖아. 네, 뭐 이미 이런 사과했다고. 거지. 그거는 사회생활한 성인들은 한 번쯤은 직관적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요. 캠프가 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캠프는 내가 말했잖아. 옛날 민주당 못할 때 버전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네.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FCI를 해보면, 각 후보별로 5명을 제시하고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지를 하는 후보든 안 하든 대통령감이 누구냐에 대해서 손을 들거든요. 들어보면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해요. 대통령감이라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은 돼 있다. 준비돼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지지를 안 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호감도는 굉장히 높지만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지지하는 사람들 손을 못 듭니다. 그런 와중에 TV 토론이 딱 터진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선량한 분인 것 같긴 공부도 한데. 많이 했고 뭐 네네. 올바르게 살았고 성공도 한 거. 교과서에도 나오고. 네. 예. 좋은 사람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람들이 도와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도와줘도 안 되겠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했지만 23일날 토론회가 사실 이번 대선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3일 토론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MB 아바타. 예.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15%에서 20%로 확 벌어집니다. 차이가 1, 2 차이가. 그 미국 그 정치 우리말을 잘하는 전문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토론을 봤어요. 토론을 보고 하는 말이 저것은 정치 토론의 101인데, 그러니까 첫 장 1번에 나오는 절대 스스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자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캠프에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심상정 후보가 계속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다음에 2위를 거의 심상정 후보가 20대 여성에서는 지지를 받았었고요. 남성에서는 2위가 안철수 후보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20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급격하게 하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TV 토론 영향으로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부동층으로 확 빠지면서 문재인 여성가족부. 예, 그 발언도 있었죠. 그 발언 때문에 예, 있었고. 뭐 일부는 뭐 여성 고용 할당제 뭐 이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인터뷰들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20대 부동층들은 그 안보 보수층의 성향을 좀 띄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층들이 유승민 후보 지지로 많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들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보다는 4차 산업혁명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느꼈던 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딱 올라오면서 또 영남에서 대구 경북에서 서울에서 좀 유승민 후보가 뜨니까 그 언론이 조명하니까 대구 경북에서 숨죽였던
약간 그 새로운 보수의 길을 그 선호했던 층들이 목소리를 못 내다가 유승민 후보가 조명이 되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씩 오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좀 막았죠. 이제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 간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갔고, 그 사이 안철수 후보는 15%, 16%까지 쭉 빠집니다, 지지율이. 13%, 4%까지 빠진 것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봤던 조사인데. 네. 그래서 15%가 넘지 못하나? 뭐 이런.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ARS 리얼미터나 이런 데들이 ARS 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거의 1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홍준표 24, 뭐 문재인 44, 뭐 이런 식으로 ARS 조사는 주로 그렇게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로 우선 안심번호, 저희는 이제 안심번호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전화면접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뭐 38,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준표 19, 안철수 17,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백분율로 환산하고 보정작으로 하면 문재인 한 41, 그 다음에 홍준표 한 22, 안철수 한 18, 19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한 2, 3일 사이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뚜벅이 유세를 안철수 후보가 결의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으면 10%대에서 끝났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안 했으면 15% 무너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게 왜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새로운 정치, 기성 정치의 다른 모습을 원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던 원인을 보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도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그물을 넓게 치려면 자기 중심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TV 토론에서